저의 생애 첫 기억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언덕을 부지런히 올라갔던 기억입니다. 날씨는 쾌청하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 언덕 끝에는 제가 살았던 보육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이 엄마와 아빠, 아이로 구성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엄마 선생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담당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떠나시면서 알게 됐죠. 선생님이 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도 처음엔 떠난 엄마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엄마한테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엄마, 언제 와요? 언제 날 데리러 올 거예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보낼 주소를 몰라서 그냥 서랍장에 쌓아두기만 했는데 점점 제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서 그 편지들은 끝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엄마 선생님과도 익숙해졌고 그분 역시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가게 됐는데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가운데에서 폴짝폴짝 뛰어가는 아이를 보고 그때 처음으로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2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한 분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보육원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 훈이는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가 잠시 보육원에 맡긴 아이였는데 입소한 첫날부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훈이 동생 민이도 오빠를 따라 우는데 저는 남매가 왜 우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바보같이 왜 울지? 하고요. 나중에 알게 됐죠. 훈이는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고 저렇게 울 정도로 부모님과 좋은 추억이 있었다는 것을요. 이렇게 보육원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과 저처럼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자랐습니다. 저희는 단체로 이동할 경우 보육원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차에서 내리면 다들 흘깃흘깃 곁눈질을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차를 타는 게 싫었어요. 보육원 살지? 너 엄마 없지? 우리 엄마가 그랬어. 고하니까 놀지 말라고. 단지 고아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전교 학생이 참여하는 줄넘기 대회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처음 맛보는 성취감에 뿌듯해 있을 때 몇몇 아이들이 빈정거리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애는 역시 다르네. 고아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줄넘기 연습만 했겠지. 맞아.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야, 그냥 가자. 냄새 나는 애들이잖아. 집 없는 고아 냄새. 에이, 지독해.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야, 죽을래? 소리를 지르며 한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맞붙어 싸웠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훈이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서 같이 싸워주었습니다. 절대 다수와 고아 둘의 싸움은 무승부로 끝났고 훈이와 저는 둘 다 얼굴이 터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 선생님에게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헛발을 짚어서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일에 대해 입을 여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 때는 항상 긴장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보육원 시설에 다니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귀신같이 제가 시설에 사는 걸 알았고 고아라고 과하게 동정하거나 과하게 놀리거나 피하면서 저를 보통의 평범한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의 생활 여건이 그리 나쁜 것도 아닌데 학교에 가면 늘 상대적 빈곤에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풍족하게 모든 걸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간혹 부모님이 자식을 다시 되찾으러 오는 일도 있었는데 제 친구 훈이가 그랬습니다. 고2 때 훈이 엄마가 보육원을 찾아와 훈이와 민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훈이 남매는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엄마 집에 다녀왔는데 훈이는 엄마를 보러 가는 일이 좋으면서도 떨린다고 하더군요. 집에 갔는데 가정집을 처음 본 거지. 엄청 신기하더라. 냉장고 문을 여니까 락앤락 같은 게 착착 포개져 있고 화장실에는 욕조도 있어. 나 혼자 반신욕이란 걸 해봤는데 최고야, 최고. 저희는 단체 생활을 하니까 장난감도 공용으로 사용하고 옷도 커다란 옷장에 있는 것을 선착순으로 입었거든요. 목욕도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데 개인 욕탕을 사용할 수 있다니 그것도 부러웠습니다. 뭔가 몽글몽글한 감정이야. 난생 처음 사랑받는 느낌? 내가 사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바로 사주시고 계속 뭘 먹이려고 해. 이미 빵을 먹고 있는데 참외를 깎아서 입에 넣어주는 거지.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부러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하는 사람, 가족. 저도 언젠가 경험할 수 있을까? 저도 후원자님 가정과 매칭되어 보육원 밖으로 나들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 장로분의 집에 초대되어 갔었는데 그 집에 사는 언니도 저를 이뻐했고 남자 동생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이런 나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보육원으로 돌아오면 저희는 약속이 난 듯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짧은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도 그 집이 너무 그립고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원은 지속되지 않았고 대부분 단발로 그쳤습니다. 절친인 훈이가 친엄마 집으로 떠나고 보육원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절절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18의 보호 종료 시기가 다가오자 자립한다는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내몰린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김희선 원장님. 저희 보육원에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진료봉사를 해주시는 치과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육원을 찾아오셨으니 무려 10년을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원장님은 1년에 2번 내과, 안과, 치과 소속의 의료진과 함께 보육원을 방문해 진료봉사를 해주셨고 제가 그 선생님의 보조를 맡아서 친해졌습니다. 사실 보조라고 해봤자 저도 어린 원생들이 차례대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줄을 세우는 수준이었지만 원장님은 저를 여러모로 챙겨주셨습니다. 원장님은 보육원생들의 구강검진과 면담을 하시고 필요하면 레진 충전, 스케일링, 유치 발치 등의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치약 칫솔 세트와 후원금도 전달해 주셨어요. 원장님은 제가 피덩이 시절부터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라는 걸 알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초이양, 괜찮아. 다 괜찮아. 부모님은 모두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그리고 초이양을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마워. 그러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그때 해주신 모든 것들이 저에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훌륭하시고 천사 같은 선생님도 제가 보육원을 나가면 이제는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니 울적하더군요. 저는 검진이 다 끝나기를 기다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 초이양,
초희양도 고생했어. 우리 이제 또 6개월 후에 보겠네? 아마 그땐 제가 없을 거예요. 아니 왜? 초희양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 꼬맹이 때부터 봐서 그대로인 줄 알아. 어떻게 자립할 준비는 다 했어?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면접을 봤어요. 큰 이변이 없는 한 합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시험을 잘 봤어? 그것보다 제가 보육원에 살고 있다니까 면접관이 우셨어요. 제가 너무 멋지고 빛나 보인다고도 하셨어요. 아마 제 환경이 불쌍하고 어둡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일수록 샛별이 더 빛나 보이잖아요. 어쩌면 그분이 안목이 있어서 초희양의 가치를 알아본 거겠지. 초희양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그리고 자립은 또 다른 기회야.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초희양,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응원할게. 맞다. 이건 내 전화번호. 서울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지체 말고 연락하겠다고 꾹꾹 약속해요. 김희선 원장님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어디를 가든 저답게 살라고 응원해 주셨고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은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지침이 되었고 언제 어디서든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이윽고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되었고 저는 보육원을 떠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육원 퇴소 전날 보육원 원생들이 저 몰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자립을 축하하며 저를 응원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보낸 19년의 삶을 정리하는 짐을 싸는데 캐리어가 남을 정도로 짐이 적어서 민망할 정도였어요. 캐리어 하나를 다 채우지도 못하는 제 인생이 몹시도 씁쓸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혼자 서울역으로 갔어요. 열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좀 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저도 말없이 눈물을 닦으면서 서울역에 도착했고 곧바로 회사 기숙사로 향했어요. 기숙사의 짐을 한두 개씩 푸는데 쓸쓸했습니다. 내 삶은 쓸쓸하고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는 1년도 안 돼 나오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했거든요. 기숙사에는 4명이 한 방을 썼는데 어느 날 룸메이트 하나가 10만 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친구는 도둑을 맞았다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으로 저를 지목했고 당연히 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모두들 믿어주지 않더군요. 야 민초이, 내놔. 네가 가져갔지? 어디서 모른 척 입 꾹 닫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돈을 가져가? 헐, 민초이가 아닐 리가. 원래 고아들 손버릇 나쁘기로 유명하잖아. 야, 그만해. 고아가 그런다는 편견과 선입견 좀 버려. 편견 좋아하시네. 야, 좋은 말 할 때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결국 당사자가 돈 10만 원을 고향 친구에게 급하게 빌려줬던 일을 나중에 떠올리고 사건은 무마됐지만 끝까지 저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룸메이트들도 사과를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와 증오심에 휩싸였어요. 억울했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홧김에 사직서를 내고 기숙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는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회사를 박차고 나오니 막막했습니다. 정말 망망대해 나홀로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거친 파도가 몰아닥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잠잘 때 같이 잘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퇴소하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 외롭고도 막막했습니다. 깜깜하고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서둘러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고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편의점을 비롯해 많은 직장이 가족의 보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중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했어요. 저는 고깃집에서 일했습니다. 보육원 시절 배고팠던 기억에 고깃집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식당에서 잠을 재워주니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주인도 밤낮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저 같은 고아들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원 보조금으로 작은 방 하나를 구해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보육원 시절에 제일 못해본 것들을 하나씩 했어요. 학창시절 친구들이 하는 게 많이 부러웠던 네일아트도 받아보고 제가 좋아하는 피자를 한 판 사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시설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 돈 쓰면 안 돼. 돈 아껴 써야 돼. 라고만 했지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지 않다 보니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자립지원금이 나왔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은 늘 발생했고 제가 세웠던 계획은 처음부터 무너져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을 찾고 있을 때 운명처럼 김희선 원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주말 오전 출근하려고 지하철 출구를 나오는데 그곳에 김희선 선생님이 거짓말처럼 서 계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척이나 반가워하셨고 제 손을 맞잡고 이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초이 양과 헤어진 뒤로 초이 양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걱정되니까. 그래서 신께 기도를 했죠. 내 간절한 마음이 초이 양에게 닿아서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택시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내 눈앞에 초이 양이 서 있는 거야. 정말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세상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원장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신께 기도를 드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곳에 제가 서 있었다니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원장님을 만나고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원장님이 제게 행운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직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종합병원 약국에 일할 수 있도록 추천도 해주시고 보증도 해주셨어요. 비록 2년 일하는 계약직이었지만 새 직장은 고깃집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보통의 직장인처럼 오전 9시 출근에 저녁 6시 퇴근을 했습니다. 물론 야근하는 날이 종종 있긴 했고 정규직들의 갑질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비로소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요일에 쉰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김희선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까운 지역 보육원이나 양로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봉사를 가기로 했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을 따라 봉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원장님의 아드님을 만났는데 예전에 저희 보육원에도 오셨던 안과 선생님이셨어요.
그때는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전문의가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기억까지 해주실까 싶어서 쑥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초이 양, 우리 아들 어때요? 20살 처자들 눈에는 어때 보이는지 궁금하네. 김우열 선생님이요? 완전 귀공자님 그 자체죠. 매너도 좋으시고 외모는 또 순정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잖아요. 인기가 엄청 많으시겠죠? 그죠? 내 아들 자랑 같아서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주변 편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녀석 눈이 엄청 높아. 얼마나 비싸게 구는지 여자친구 한번 데려오질 않아요. 아, 김우열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자들이 번호표 들고 대기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초이 양은 어때요? 우리 아들이 데이트 신청하면 만날 의사는 있어요? 네? 이건 비밀인데 우리 아들이 초이 양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설마요. 어디 한번 물어봐요.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선생님, 저한테 농담이 지나치세요. 원장님은 아드님이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다고 자꾸 저를 부추기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문직 의사 선생님이 고아인 저를 좋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김우열 선생님은 나이 29, 저보다 9살이 많았지만 아저씨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귀여운 이미지였습니다. 선생님의 조건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신부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저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김우열 선생님이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쉬는 주말 놀이동산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데이트하면 놀이동산이죠. 안 그래요? 저는 데이트가 처음이라. 조이 씨 완전 애기네 애기. 우열 선생님이 웃으며 저를 놀리는가 했는데 뜬금없이 고백을 했어요. 조이 씨, 나는요 어머니를 돕는 초이 씨를 보면서 참 예쁜 소녀라고 생각했어요. 보육원 동생들도 잘 돌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착한 소녀. 나는 유순하고 선한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이 씨 흘깃거리면서 봤는데 몰랐어요? 네? 정말요? 전혀요. 진짜 그러셨어요? 그럼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조이 씨 퇴소하고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한켠이 헛헛하고 쓸쓸해서 울 뻔했어요. 선생님, 저한테 자꾸 농담하시면 저 화낼 거예요? 농담 아닌데? 진짠데? 왜 내 진심을 몰라주지?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랬습니다. 우열 선생님이 그윽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 보육원에 있으면 방문객들에게 의뢰 듣는 말이었는데 진심으로 저에게 와닿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진심 담긴 그 한마디 덕분에 결핍됐던 제 삶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저 또한 사랑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 와서 다시 만난 보육원 절친 훈이한테 이 이야기를 자랑삼아 하니까 훈이는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제가 미쳐서 환각에 빠진 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상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우열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훈이가 말했던 몽글몽글한 느낌이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선생님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새 옷도 진짜 많이 샀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받으러 다녔고요. 시설에서는 못했던 것들을 해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친구야, 나 이거 샀다? 어때? 대학생이 되어 맨날 빈둥대던 훈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새로 산 거 맞아? 야! 예쁘긴 한데 너 돈 함부로 쓰지 마. 왜? 왜긴 우리같이 정에 굶주린 애들이 까딱 잘못하면 인생 골로 가는 거야. 열나 돈 벌어서 남자한테 선물 줘, 돈 빌려줘. 그러다가 헌신짝 취급받는다고. 야, 우리 오빠는 달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봉사도 열심히 다니고 나한테도 엄청 잘하는 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해? 알았어,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낮에는 병원 약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훈이한테 자극받기도 했고 우열 선생님에게 어울리는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거든요.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던 과거와 달리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건 사회복지사가 되어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